네, 안녕하세요. 편하게 생각해보는 이야기, 편할 대로 생각해보는 이야기, 편하게 생각의 흐름대로 해보는 이야기, 편생이입니다. 네, 오늘의 시작 주제는 편하게 생각해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마냥 편할 수는 없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편하게 생각해볼 오늘의 주제는 네, 경제 정세입니다. 네, 요즘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편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제가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이 아니고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제가 대학생 때 경제학과를 나오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대학교를 나온 지가 10년까지는 안 됐을까요? 하여튼 뭐 그 가까이 되고 또 이제 대학원을 나온 지도 한 5년 가까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원은 이제 스마트 생산 융합 시스템 공학과를 나갔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정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큰 흐름만 인식하고 있는 흐름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전문가들이 보시거든 저런 친구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요즘 보면은 사람들이 참 살기 힘들다 그래요. 요즘 인터넷 뉴스 기사도 보면은 배달 음식도 참 잘 안 된다 그러고 배달 음식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하면 만들어서 먹거나 집에서 먹기 때문이겠죠. 하여튼 그렇게 자영업자들의 곡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졌다는 건데요. 왜 밖으로 사람들이 안 나올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와봤자 힘들다. 네, 이거는 이제 케바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비 오는 날 잘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사람 붐비는 거를 싫어해서 좀 사람 많은 때 나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괜찮다, 뭐 필요하다 하면은 가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좋아하진 않습니다. 즉, 나가봤자 별 볼 일 없을 때, 힘들 때, 그럴 때 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나가면 다 돈이라서 네, 쓸 돈이 없어서 나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경제가 안 좋다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네, 경제에 대해서 왜 돈이 없는지, 왜 불황이 왔는지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에 생각해 보기로는 세계 경제는 주기적으로 불황이 온다, 는 이제 주기가 있다라는 거를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항상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나서부터 항상 잉여 생산물이 존재하게 했습니다. 이게 조금 있을 때는 상관없어요. 이제 밥을 한 끼를 먹던 거를 두 끼를 먹고 더 힘낼 수가 있게 되고 두 끼를 먹던 거를 세 끼를 먹을 수가 있게 되고 세 끼를 먹던 게 이제 세 끼에다 간식까지 먹을 수 있게 되고 뭐 이런 것까지는 아주 행복하고 바람직한 그런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무리 우리가 많이 먹고 한다고 해도 10끼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즉, 잉여, 남는 것들이 점점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 사이클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건이 많아요. 생산량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물건이 남죠. 물건이 남으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물건을 더 많이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예, 어, 일을 덜 하게 되겠죠. 즉 실직이 생기겠죠. 실직이 생기면서 이제 생산량은 줄어들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음, 어떻게 배웠었는데 실직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생산량은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물건값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거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고용이 필요하고
고용이 필요해서 생산량이 늘려놨더니 이제 다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돌아가요. 그래서 그 주기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볼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이건 제 생각에 명확하게 그렇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주기적으로 그렇게 되었던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5년 주기로 경제 위기가 왔던 거를 기억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으로, 그런데 단지 비교적으로 가볍게 넘어가느냐, 힘들게 넘어가느냐, 그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이제 98년도부터 저는 한국의 경제 불황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워낙 고도 성장기였기 때문에 생산량이 남을 틈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산량이 남으면 뭐 해야 되냐? 그거 이제 또 투자해서 또 개발을 하고 해야 되는데 도로를 깔 게 그렇게 많고 철도를 깔 게 그렇게 많고 뭐 발전소 세워야 되고 뭐 농업 생산량 늘려서 배부르 삼시세끼 먹어야 되고 뭐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쉴 틈이 없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 쉴 이유가 없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처음으로 터진 게 IMF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후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98년 그리고 2003년 2003년은 네, 2002 월드컵 다음에죠. 그래서 비교적 월드컵 특수로 가볍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 다음에 2003년 다음에 2008년이죠. 2008년에도 외환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경제불황. 2013년에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외환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IMF를 겪은 한국 정부인가 중앙은행인가 하여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외환 보유고를 좀 많이 늘려놨다. 준비를 잘 해놨기 때문에 한국은 타격이 좀 적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워낙 옛날에 배운 거로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때는 잘 넘어왔고 하는데 그래도 2018년 네, 이때가 불황이 세계적으로 왔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불황이 지나고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데 2019년도에 코로나가 왔죠. 그래서 사이클이 잘 어쨌든 시간에 그럭저럭 돌아가다가 네, 그 사이클을 엉클어뜨리는 그런 코로나라는 존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된 사람들이 많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지원금을 엄청 풀었어요.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니까. 뭐 그래서 이제 뭐 돈이 많이 풀리니까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물가 상승하고. 그런데 이제 보기에 사람들이 먹는 양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생산량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어차피 지원금이라는 게 돈이 돌고 돌아서 돈인데 지원금을 취약계층한테 주면은 취약계층은 한 번 쓰고 말아요. 왜 취약계층이냐 하면은 돈이 들어올 구석이 딱히 있지 않기 때문에 취약계층인 건데 그러니까 들어올 구멍은 없고 나갈 구멍이 많은데 거기에다가 지원 안 해줄 수도 없고 참 정부로서는 딜레마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지원을 해줬는데 그 돈이 결국에는 돈이 들어올 구멍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취약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로 들어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나타난 게 네, 주식시장의 폭등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좀 아쉬운 게 그때 주식을 했으면은 조금 이제 좀 행복했을 텐데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곤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식 말고도 그런 비슷하게 투자 네, 나쁜 식으로 발전하면 투기가 되는 그런 게 있죠.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도 그때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이 올랐죠. 그런데 이제
그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것이다 라는 그것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걷어들이기 시작한 게 금리 인상이죠. 금리를 올리면은 시중에 돈이 줄어들죠. 그래서 대출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이자가 올라가면은 사람들은 돈을 빌리기보다는 돈을 맡기려고 한다는 거죠. 이자율이 높으니까 은행에다가 맡겨두자. 이자율이 높으니까 대출 받지 말자. 혹은 대출을 차라리 빨리 갚아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는 방법에는 이자율 말고도 이제 채권 발행이라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거는 채권은 정부가 하는 거고 이자율은 중앙은행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과 정부가 줄다리기를 하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생긴다고 해요. 하여튼 뭐 이제 채권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든 이자를 주면서 돈을 흡수를 하든지 아니면 채권을 이제 발행을 하지 않으면은 채권이 만료가 되는 채권들이 있을 테니까 자연스럽게 그 채권들은 돈을 이제 사람들한테 주게 되고 그러면은 통화량은 늘어나고 뭐 그런 거였을 거예요. 하여튼 채권은 정부가 돈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 자금 조달원이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건 그 통화량은 늘어났다가 다시 줄이면서 이자율이 급등했고 그런데 역시나 돈 들어올 구멍 없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돈 들어올 구멍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저소득층들이 어쨌든 지원을 받아서 돈을 많이 빌려놨어요. 그래서 빌려놨는데 결국에는 그게 이자율이 올라가면 갚을 길이 막막해진다라는 거. 물론 정부에서는 저금리 대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원 정책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진 않을 거예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주식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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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우리 평생 못 사는 거 아닌가. 그렇게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패닉바잉. 패닉바잉을 할 때 같이 따라오는 증상 영끌에서 패닉바잉 하면은 지금은 또 이제 패닉 정도가 아니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삶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게 되겠죠.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만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겹쳤죠. 다들 알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다들 알고 있는 내용 악재가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더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러면은 우리는 이대로 당할 수밖에 없느냐. 그, 그러게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지 이제 생산량만 줄어든 게 아니고 세계 무역을 경화시킨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조금 한국 경제는 수출에 의존하는 면도 있고 수입해야 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이제 더 위기를 겪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지금 이런 이야기는 이제 경제에 대해서 뉴스 좀 보시고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대충 알고 있으신 그런 상황일 거예요. 뭐 특별히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저는 그렇게 그 두 가지가 문제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나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면은 그냥 어렵구나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또 해봐야 이제 대학생들도 관심 있는 대학생들은 알겠죠. 뭐 그런 정도겠죠. 그래서 지금 요즘 같은 세대에 참 자영업자들은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원래 자영업자 폐업률이 원래대로라도 상당한데 거기다가 이제 인공호흡기를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핑계를 대고 코로나 지원금을 받아서 원래는 폐업해야 됐을 가게를 억지로 살려둔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어디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에서 봤는지 라디오에서 들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분들은 참 이제 문제가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있는데 요즘 또 제가 개인적으로 조그맣게 사업을 하고 있어서 더 신경 쓰이는 걸 수도 있겠는데, 오늘 아침에 손에 잡히는 경제 라디오를 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퇴근길에 유튜브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한다 할 예정이다 라는, 그걸 논의하고 있다 라는 그런 라디오를 들었는데,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원래대로라면 망했어야 될 경쟁력 없는 사업장을 억지로 그런 근로기준법의 테두리 밖에 둠으로써 이제 유지를 시켰던 건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면 이제 그럼 그렇게 호흡기 달고 있던 이제 사람들을, 네, 환소호흡기 들고 이제 겨우 그렇게 살고 있던 그런 영세 사업자들을 좀 어렵게 만드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사업장을 조그맣게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로, 네,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제조업 분야인데 그렇게 일이 많지 않아서 52시간까지 돌릴 이유가 없어요. 네, 시급제이기 때문에 일하면 일하는 대로 드리거든요. 어, 일이 없어서 뭐 야근이고 뭐고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52시간은 해도 뭐 상관없지 않나. 뭐 물론 추가 근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있어도 뭐 한두 번이지. 그러기 때문에 추가 근무 수당 뭐 이미 그대로 적용해서 주고 있고 저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처럼만 있으면은 이제 또 연차 휴가를 주는 것도 15일 이상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연차 휴가가 늘어나면서 연차를 쓰지 않고 돈으로 받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생기면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영세 사업장이 그 일거리가 많으면은 이제 더 뽑아야 되는 게 맞죠. 사장, 더 뽑아야 되는 게 맞는데, 어쨌든 좀 부담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연차는 일단 저희도 부여는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넉넉하게 부여하지 않을 뿐이지 부여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저 이제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해도 뭐 크게 불편한 게 없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이제 사무를 처리해야 된다 하면은, 영세 사업장에서는 사장의 노동력도 상당히 중요한 노동력이거든요. 지금 이제 좀 로스가 생길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로스가 생기는 만큼 이제 사장이 더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차라리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더 늘어날 것 같긴 해요. 사업 접고 그냥 나도 그냥 뭐 월급쟁이나 해야지, 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늘어날 수 있겠다 생각은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뭐 그거야 뭐 그렇다고 치고, 근데 그래서 경제가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과거 이야기는 그만하고 미래를 조금 예측해 보자면은, 잉여가 생기고 나서 점점, 네, 불황이 생기고 호황이 생기고 그렇게 사이클이 돌아간다고 했었죠. 그렇다면은 그 사이클이 좀 더 극단적으로 되지는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생산량이 늘어나고 잉여가 생기는 게 문제란 말이죠. 그렇다면 잉여가 생기면은 불황이 돼도 사실 생산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생산을 할 수 있어요. 저비용, 고효율 생산이 가능해요. 단적인 예를 들어보죠.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오늘 먹을 음식을 다 얻을 수 있다. 로봇이 다 해주고 인공지능이 다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에게 필요한 건 음식을 달라라는 버튼을 누르는 것 뿐이다. 그러면은 그 버튼 누르는 일, 그 버튼을
형편 좋게 공유를 해서 모두가 한 번씩 누르자라고 할까요? 하다못해 이런 거라도 생길 것 같아요. 나를 웃겨봐. 그럼 버튼 누르게 해줄게. 나에게 복종을 해. 그러면은 이 버튼을 누르게 해줄게. 그런 식으로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죠. 한마디로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 그 로봇이 다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 로봇을 가진 사람이 세상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인공지능 개발, 로봇 개발이 그렇게 엄청 이루어지고 있는 거겠죠. 그런 세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상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이제 칼 마르크스가 주장을 했던 어, 공산주의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 어쨌든 공산이 되기는 하겠네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첫 번째 생각해본 방향은 너만 사람이냐? 나도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라는 생각이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폭동이나 무력 시위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예전에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들을 공격하는 무력 시위 혹은 투쟁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공산주의를 미리 저렇게 소련이나 뭐 동유럽권, 뭐 중국 뭐 이런 데서 북한 뭐 이런 데서 해준 덕분에 복지가 상당히 잘 발달이 된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투쟁의 역사로 인해서 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투쟁의 역사로 인해서 복지라는 거를 얻어내는 걸로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나의 시대가 가고 하나의 시대가 오는데 그건 이제 복지의 시대. 공산주의라고 했지만 세금을 걷어서 일정 부분 나눠준다 라는 점에 있어서는 복지, 공산주의가 아니라 복지로 이제 새 시대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칼 마르크스가 열심히 적어놨던 공산주의는 복지라는 형태로 우리 곁으로 온 걸 수도 있어요. 뭐 그 부분이 이야기한 거로는 최종 단계의 공산주의는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받는다라는 아주 이상적인 그런 이론을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공산주의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 그거를 일단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이거 아마 사회학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복지 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받는다. 능력만큼 일하고 똑같이 받는다.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받는다. 이게 이제 단계가 있는데 하여튼 그 단계를 어, 음, 복지라는 걸로 이제 노동이 자아 실현의 수단이 된다면 능력만큼 일하고가 이제 어, 달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생산량이 너무나도 충분해서 모두가 원하는 것을 얻고도 남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복지라는 방향성으로 네, 그 최고 단계 공산주의가 달성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남는 사람들이 새로운 낭비 방식, 저는 이걸 낭비라고 하는데 하여튼 새로운 이제 소모 방식을 선택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생산량이 늘었어요. 사람이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놀거리를 찾아요. 일할 거리를 찾아요. 신기한 걸 찾아요. 재미있는 걸 찾아요. 그렇게 뭔가 독특한 거를 찾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 이제 종교일 수도 있고 뭐 유흥일 수도 있고 오락거리일 수 있죠.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일 수 있죠. 그렇게 이제 각자의 취미와 성격에 따라서 점점 더 그쪽으로 몰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생기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문화산업계 쪽으로 점점 투자가 많이 되고 있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딴따라라고 이제 불리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경제가 발전을 하고 나니까 어, 아이돌, 우상이라는 영어 단어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 아이들의 우상 정도, 우상까지 될 정도로 우상, 그렇게 많이 어, 발달이 됐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그 게임 산업도 상당히 발달을 했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따라온 게 게임을 하는 거를 보여줌으로써 직접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뭐야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제 그 게임을 하는 거를 봄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도 심지어 생겨버렸고 어떻게 보면 그게 스포츠랑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구는 사실 공 던지고 공 치는 놀이죠. 게임도 전자적으로 하는 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점점 놀이와 오락, 유흥 이런 쪽으로 발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 거기에서 참 이제 미묘한 게 진짜 예, 일반 제가 지금까지 쓴 이제 유흥 놀거리라는 거 말고도 이제 유흥가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그런 이제 그런 유흥 산업, 밤거리 문화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문화로 그런 방식으로 보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살짝 이제 좀 더 벗어나서 그렇다면 이제 어, 다른 쪽도 있죠. 이렇게 놀고 소모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공부하는 거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미래를 대비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개발에도 점점 더 투자를 하고 투여를 할 수 있게 돼요. 이제 새로운 이제 경제에는 이제 복지가 충분히 된다면 이제 앞으로의 상위권은 이런 거를 한 쪽으로 네,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엄청난 부자들은 이제 돈 내고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물론 엄청 많이 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돈 내고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우주여행뿐만이 아니고 네, 또 이제 손경제 플러스에서 들은 건데 네, 룩셈부르크는 네, 소행성에서 채굴을 할 그럴 계획을 정확히는 소행성에서 채굴을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성을 잡았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네, 땅에서 철광석 파는 거에 비하면은 실효성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저게 될까 싶기도 하고 저걸 왜 하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채상성 있게 하는 사람들이 계속 연구를 할 것이고 그게 이제 경제성을 가지게 될 때에 채굴이 이루어지겠죠. 자, 미국에서 셰일가스 많이 추출을 하곤 해요. 셰일가스 예전에는 채산성이 없어서 안 쓴다라고 했던 그런 쪽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 그거를 기술이 개발이 돼서 그리고는 이제 유가가 올라서 뭐 그런 이유가 있다면은 충분히 생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네, 문화산업계든 이제 유흥계든 아니면 이제 뭐 미술이나 뭐 그런 쪽일 수도 있겠죠. 방송 쪽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술 과학 쪽일 수도 있고 종교계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점점 잉여가 늘어나면서 이런 낭비라고 하기보다는 좀 소모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시선을 사람들이 돌리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가 가장 쉽게 눈을 돌릴 수 있는 분야가 문화산업계였거든요. 그래서 OTT 서비스 업체들이 출혈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에 들은 바가 있어요. 왓챠가 네, 네,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어려워졌죠. 근데 서비스가 네, OTT 서비스에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드느라고 네, 어마어마하게 돈을 쓴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도 이제 경쟁사에서 많이 그걸 가져와서 원금 회수 못하면은 그대로 이제 손해 보는 거죠.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네, 미래 전망까지 제 미래 전망 개인적인 미래 전망입니다. 하여튼 이런 쪽까지 좀
해보게 됐는데요. 네, 좀 이제 생산적인 분야보다는 소모적인 분야로 시선이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렇게 되려면 일단 생산 분야에서 충분히 일단 맛있게 먹고 사는 건 둘째 치더라도 행복하게 먹고 사는 건 둘째 치더라도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정도는 돼야겠죠. 복지가 그 정도를 해결해 준다면은 충분히 그런 다양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아직까지 국가끼리의 경쟁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도 좀 섞어봅니다. 네, 좀 먼 미래를 예상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먼 미래인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래도 생각보다 인공지능이 빨리 개발이 되고 있는 거 보면은 머지않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의 이야기, 살짝 머리 아팠던 이야기, 편생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글쎄요, 다음 주제는 다음에 생각해 보도록 하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편생이었습니다.